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유성상입니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의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사상 시민학교 10번째 강의, 심선보 선생님의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유기적 지식인, 그리고 상식을 양식으로 전환시키는 변혁적 교육학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곧 시작될 줌을 통한 본 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서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인데요. 오늘 강의하실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삶과 사상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람시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 그람시는 어릴 때는 그 마을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애 보는 사람이 제대로 못 보는 바람에, 물론 제대로 봤다는 수도 있는데 등에 떨어져 가지고 척추장애 나는 바람에 성장이 멈춤이 아니라 성장 장애를 해가지고 키가 150cm니까요. 저보다도 10cm 이상이나 적으니까 되게 작겠죠. 어떤 평생에 시달렸고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식량 폭동, 또 반전 운동 하면서 이제 팜프렛 운동도 하고 또 칼럼을 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은 아주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운명이 바뀐 거는 자기가 같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이 파시스트 무솔리니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의기투합하다가 이 무솔리니가 이제 변절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적이 되어서 그건 이 그람시를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걸 박탈하고 면책특권하고 체포하면서 재판을 열리는데 20년 8월을 선고하고 다 살지 못했지만 11년을 감옥성에 살면서 마지막에 내일정, 내추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애를 마감했는데요. 마감하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날 다시 유명하게 된 거는 감옥 생활이 결국은 똑같은 감옥을 보더라도 자유를 느낀 분이 있는 반면에 그걸 억압을 느낀 사람이죠. 그건 육체적으로는 억압이었지만 정신은 더 자유로워진 거죠. 그 속에서 그래도 참 딜레마를 극복한 거는 친구, 같은 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제학자인 스라파나 사람인데 그람시가 조금 몇 살 더 먹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법대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유복하지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런던 경제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케인즈를 만났어요.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를 거부하는 케인즈를 만나면서 케임브리지 교수였거든요.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이 그람시가 구속되자마자 바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베란가.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돼서 그 속에서 책을 계속 구입해가지고 또 교도소 앞에서는 책방을 열어놨어요. 사회과학 서점을 열어서 이제 계속 배달하고 그래서 논문 전달하고 그 논문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은 또 처제, 러시아 사람인 처제가 이제 러시아 가서 만나가지고 코민텔에 참여했던 러시아 바이올린을 잡히고 아주 이쁜 부인을 만났는데 이 척추인데 사랑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혁명과 사랑과 논의는 그때 그렇게 벌어진 거고요. 그때 또 펜과 종이를 다 공급해주고 책도 사주고 그러니까 그람시의 사상책에는 스라파가 지도교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6세로 세상을 떠나고 옵니다. 네, 이 옥중수고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옥중수고가 미친 이후 세대의 삶과 사상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분 전공이 언어학을 링기스틱스를 전공했는데 지도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바랬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남부 샤들이라는 섬지방 출신이 남부 짧게 못 살고 북쪽 잘 살거든. 로마 이후에 그 투린 대학, 토리노 대학이라는데 거기서 언어학을 공부했는데 공부하면서 이제 그 짝에서도 러시아 혁명 기주가 있고 이탈리아도 사실 라틴어 로마 하면 그 문해부흥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르네상스가 본래 정신이 되는데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이탈리아도 상당히 어림이 청하고 그러면서 혁명의 현실적 실패를 한 거죠. 바로 감옥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혁명의 실패, 파시즘의 등장, 뭐 이런 가운데 엄격한 그 검열을 받으면서 또 읽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게 아무리도 그 살아서는 사람이 구역도 하지만은 척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에서 또 통제가 돼야 되고 언어도 또 정제돼야 되고 이런 고통 속에서 왔는데 오늘날 현대적으로는 감옥 가면서 이전의 삶을 운동을 반성하는 참회록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보여주는 전투적인 그런 기동전적인 러시아 혁명을 넘어서서 문화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걸 주창하는 관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계속 자유민주주의도 넘어서고 좀 왜곡된 뭐 교조적인 마르크시즘도 넘어서는 문화민주주의로서의 의식 변화, 세계관 변화 이것이 바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로서의 그람시를 낳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 오늘날 20세기는 시민사회 이론가이고 마르크스주의의 효시고 신자파 또 시장의 그를 넘어서는 그런 사회민주주의자, 풀뿌리 민주주의자. 그래서 우리의 옛날 유구랑정을 경험한 사람은 그람시를 모르면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돌이켜보면 새롭게 또 그람시의 제2의 그람시를 만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람시가 막스 사상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던 이론가이자 실천적 지식인으로 이후 유럽의 신자파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라는 선생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구현하려 했던 막스주의 사상 앞에 굳이 문화적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고 어쩌면 이 문화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막스의 사상을 규정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람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이 문화적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이유가 뭔지 그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나 마르크스를 대표하는 게 하부구조, 물적 토대, 경제구조, 불평등, 가진 자, 안 가진 자가 평등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의식이나 교육, 종교는 다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언론도 바뀌고 종교도 바뀌고 그리고 재판소도 바뀌고 검찰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의식이 바뀌잖아요.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민주적인데 의식에는 민주주의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상부구조인 문화를 하부구조인 경제관계에 단순한 반영에 불과하다는 구조적인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상당히 헤게모니, 지적 도덕적 지도력이라는 이 헤게모니, 문화적 헤게모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물리력에 대응하는 동의, 지배화에 대한적인 도덕적 지도 이것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전자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후자의 문화 없는 구조는 위험하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명한 것들이죠. 이러면서 낡은 것은 죽어갔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되지 않았던 이 공백 기간이야말로 새로운 반동 국민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튼튼하고 세계관 충분하고 해야지 결국은 반동이 오지 않고 역사에 오류는 범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범은 그람시에 대한 연구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신자유주의가 뒷받침하는 정치적 헤게모니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은 전 세계 연구자들, 실천가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주었다는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그람시의 문화적 헤게모니는 경제적 위기보다 더 중요한 정치 사상적 위기.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사상적 위기가 좀 있지 않는가. 우리 사상강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람시를 보니까 우리 교육 사상강자 진짜 성견점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람시식으로 얘기하면 문화적 헤게모니를 만들기 위한 어떤 사상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좀 구조화해보면 그람시 사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명료하게 이해해야 될 그런 개념들이 헤게모니라던가 진지전 그리고 유기적 지식인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개념들은 사회 변화를 일구어내기 위한 전략 전술로 내세워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람시가 내다본 산업화된 국가 이탈리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급진적이고 반동적인 대규모 전복 즉 기동전을 통해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고 진단했다는 게 아마 이 그람시의 문제의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세 개념, 헤게모니, 진지전, 유기적 지식인, 이 세 개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실 뭐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이 개념들 간의 관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연결이 참 어렵죠. 연결은 인간 참 연결하기 어렵죠. 몸과 마음 연결하기 어렵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나인지 아닌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2년 전에 교육사정 강좌를 할 때 제가 살고 있는 도봉산에 포병부대 군대가 있었어요. 포병부대 그 서민 아파트 밑에다가 포병부대 빵카를 지어놨어요. 반지하에. 그게 이제 평화진지가 만들어졌어요. 해피면 우연인데 제가 정년퇴임하고 제 책을 어디 갖다 놓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제가 도봉구청장과 얘기가 돼서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도봉구청에서 제가 연구실에 책만큼 유명한데 집에도 있는데 연구실에 있는 우리 부산교대에 있는 책을 전부 다 그 짝으로 갖다 놓기로 약속이 되어서 트럭을 싣고 거기가 이제 이름이 평화진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육사상 강좌의 모태는 그 장소에서 하고 상당히 중세 도서관 것처럼 빵카니까요. 아주 웅장해 보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게 포병군대의 군사적인 진지죠. 참호죠. 그것이 이제 평화적인 진지로 바뀐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장소는 포병이지만 이제 평화진지 바뀌었다는 거는 스위치가 바뀐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전에는 레닌의 혁명중수 기동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후방 있는 포병부대 밑에 있는 진지로서의 역할, 그래서 시민사회가 국가 정치사회의 변화만 가지고는 아니다. 시민사회가 민주화돼야지, 문화적으로 돼야지, 교육적으로 돼야지, 국가도 민주화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혁명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헤게모니의 말을 정치적, 도덕적, 지적 지도력이다 하는 말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이해관계, 이익관계를 거물망처럼 결합시키는 아트큘레이시는 말이 있는데요. 거물망처럼 땡기고 밀고 하면서 이렇게 물러가고 유연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헤게모니 이론에서 국가 건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통합 이런 문제에서 정치사회 변화만 가지고 안 되고 시민사회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억압적 정치사회 민주화가 했는데 시민사회도 민주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생활민주주의가 아직 안 된 거죠. 세계관의 혁명은 아직 안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는 문화적 진지 구축하는 중요한 국민이 우리의 사상 강좌를 이연전했던 그 시사하는 바가 할만한 바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관심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람시의 사상과 그리고 우리가 그람시가 교육과 관련 짓는다고 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람시가 교육 실천 및 이론에 가장 크게 개입하는 부분은 지식인의 개념적 구분,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그람시는 전통적인 지식인과 유기적인 지식인으로 구분해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람시의 지식인 논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그가 내세운 유기적 지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누가 유기적 지식인인지, 그리고 이런 유기적 지식인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람시의 지식인론은 이거 시청하고 있는 분 본인이 가정주부라고 지식인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분은 지식이 아니고 지식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지식이란 건 낮은 지식과 높은 지식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지식 없으면 가정 살림도 못 하지 않습니까? 저 집사람은 가정생활 잘 모른다는데 그러면서는 백치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좀 많이 지식을 좀 가졌습니다만은 결혼 초에는 가정에는 아주 무식이죠.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지식인이고 모든 사람은 철학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그 낮은 지식은 상식이다. 상식 이전에는 이제 민속도 있고요. 떠돌아다니는 그 어떤 이야기들, 그것이 이제 상식은 뭐예요? 관념조각들의
무질서한 집합이에요. 무질서예요. 할머니들 뭐 좀 몇 개 아는데 그 삶의 지혜는 있는데 투표할 때는 또 엉뚱한테 한단 말이에요. 양식이 개입되지 않은 상식, 양식에 들어가지 않은 민속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함몰돼서 결국은 할아버지 따라서 투표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적인 할머니 되기 위해서는 상식에서 양식으로 넘어가는 철학 가지는 세계관으로 해야, 그게 바로 유기적 지식인이다. 그런데 그람시의 유명한 거는 기존적으로 상식에 머물리는 지식인, 대학 교수, 교사들, 기존에 이제 가리키는 거, 이런 전통적 지식인에서 이런 걸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게 유기적 지식인이다. 이렇게 있고, 뭐 기본적으로 상식은 상충적이고 모순이고 불일치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식과 양식을, 긴장과 모순을 매개하고 이걸 정치화하는 역할을 바로 유기적 지식인이 맡아고, 이러면서 대학 교수 역할도 중요하고 교사 역할도 하고, 그러나 마을 운동가들도 가정주부들도 유기적 지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한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운동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운동적 시각을 가져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래야 반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설득을 해가는 거죠. 선동한다든가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영원한 실득자. 그런 측면에서 그람시는 또 사회의 부분적인 측면을 소용하는 전문화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이고 종종 파시즘에 함몰되기도 하는데, 유기적 지식은 전통 지식을 양식으로 정복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전통 속에서 혁명적 발화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서 상식을 극복하기 위한 양식을 위한 정치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면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정치인이 된다는 거는 전문가의 동시에 정치인이 돼야 된다. 정치 없는 전문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람시는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국민에서 딜레마를 갖고 있는 여의도 국회의원들, 청와대, 용산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선생님의 글 속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이 교육적 정치라는 말입니다. 이걸 영어로 쓰신 걸 봤더니 educative politic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최근에 이제 관심 갖고 좀 공부하고 있는 교육적 공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educative coexistence 이렇게 되는데 낭시가 내놓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교육적이라는 표현이 정치를 단지 수식하는 하나의 부속어가 아니라 정치를 이끄는 주도적인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에듀케이티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람시가 사회 변혁을 도모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개념들 속에서 교육을 정치적인 과정으로 보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이 쓰신 이 교육적 정치라는 말이 이와 유사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적 정치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람시가 정치와 교육을 연계하는데 그람시 전체의 사상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정치하면 권력을 교체하는 거에 머물고, 국가하면은 이제 대통령 뽑는 것으로 머물고 있는데, 그람시가 생각하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지배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총체적인 실천적 이론적 복합체라고 봤고요. 문명의 최고 유행, 문명의 최고의 단계를 끌어내기 위한 국가의 교육적 역할, 형성적 역할, 바로 국가를 윤리적인 문화적 국가라고 봤고요. 교육적 국가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교육에서의 정치 하면 교육 정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교육 국가란 말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교육적 국가라고 표현한 거는 국가가 교육적이어야 되고 문화적이어야 된다. 설득의 과정이다. 단순한 교육의 영역의 속과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교육적이어야 된다. 문화적이어야 된다. 형성적이어야 된다. 하는 면에서 장기적인 진취적 개념하고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새로운 국가로 되지 않는 거, 러시아가 새로운 사회가 되지 않는 거는 바로 교육을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부구조만 바뀌고 공장만 바뀌고 고용주만 타도하면 세상이 바뀌었던데, 그 노동자가 귀족이 돼가고 새로운 중산층으로 가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사회를 위해서 레닌이 만들어내는가 할 때 마지막 레닌이 죽으면서 스탈린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무덤가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저는 인격 없는 스탈린 되지 말아라. 근데 그동안에는 혁명할 때는
인격이라든가 문화는 없었거든요. 이게 진지전 문화적 개입 없고 기동제만 있는 거야. 한 뒤집으면 그렇게 물적 토대만 바뀌고 또 공장만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람시는 엄청난 감옥에서의 속에서 바뀐 거죠. 그래서 나온 게임이 오케스트라. 국가사회라는 오케스트라다. 단순한 개인의 악기가 아니라 큰 악기다. 조율하는 기능. 그러니까 개인 연구자, 개인이라 한다면 개별 연구자, 연주자가 있다면 그 개별 연주자 개별 연주 소우주고 오케스트라는 대우주란 말이죠. 그러면서 대우주를 하는 두 대세계를 움직이는 의미에서 이 혼동의 세계를 새로운 질서, 양식으로 가는데 그 오케스트라 기능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전체 사회의 오케스트라 부분이 우리 교육자가 유기주지해야 될 역할이 큰 거죠. 그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을 바꾸고 새로운 정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꾼 이후에 어떤 세상을 꿈꾸고 할 것인가 도래할 세계, 도래할 교육의 세계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람시가 마지막 한 말 중에서 개인은 역사적 사회적 블록이 돼야 된다. 응집체, 시멘트가 돼야 된다. 블록이 단순한 흩어지는 블록이 아니라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집을 짓듯이 단단해야 되고, 소우주와 대우주의 수단이 아니라 소우주가 튼튼하고 탄저의 전체 우주니까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화적 사회, 교육적 사회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토니오 그람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이해하고 또 교육 실천 현장에서 운동을 통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의 변혁을 논의하는데 그람시 이론이 자주 논의될 필요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그람시 이론 혹은 그람시의 사상이 단지 이게 교육이다 혹은 교육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교육이론 혹은 교육 실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을 이야기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그람시를 공부해야 되겠냐? 우리 심성호 선생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 각자 대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람시가 표현한 것은 철학이 실천에서 불 수 없다는 거. 실천에서 분리된 철학은 고전담론하고 우리의 철학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하는 전문적인 철학자가 아니라 실천을 이끌어 쓴 이론, 사상이 철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철학자이다 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알아야지, 양식을 알아야지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제가 그런 세상을 봤기 때문에 좀 이 나이에 청인 같잖아요.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장수백이란 딴 데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아주 신선하게, 밤이 외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철학은 사색과 간접만 남기 때문에 인간의 진보적 발전에 의해서 역동적인 인식을 가지려면 자아의 변혁과 사회의 변혁, 개별적 변혁과 사회 경제적 변혁,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동안에 사회 변혁이 되면, 사회 경제적 변혁이 되면 자아는 자동적으로 온다 그랬는데 마르크스와 레닌은 그걸 놓친 거죠. 그래서 그람시는 위대한 발견을 해서 인격과 구조는 바뀌어. 왜? 새로운 경제 사회 구조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걸려 붙잡으면 딴 생각하시니까 우리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더 답답하고 신관료주의. 바깥에 민주주의인데 안에 들어가면 안에 또 그렇잖아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혁명은 양자의 동시적 변혁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의 혁명을 많이 얘기하면서 자신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혁명된 사회의 모습은 어떤 거야? 그래서 요새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세상을 변화하려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세상을 설득시키려면 자신을 설득시켜라. 자신을 설득시키지 않는데 자신이 변하는데 어떤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그거는 이율적이고 배반적이고 이제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도자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바뀌어야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화 1세대에서 민주화 2기로 못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차적 근대화, 이차적 민주화가 안 된 바로 우리 시민사회의 위기고 우리의 위기고 나의 위기라고 봐야집니다. 그런 걸 위해서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 인문교육과 지역교육 분리되지 않는 보통학교, 통일학교를 세우려고 했고요. 단순한 활동적 학교, 뭐 흥밀 중심 활동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창조적 학교로 진화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기술적 능력과 정치의식이 결합되지 않네요. 노동자 임금만 올라오면 뭐냐면 기술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그게 정치의식이 결합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노동자 문화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노조운동 그런 희망을 갖지 않으면 대중으로부터 무너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람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작인가 이성인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공작하고 손동작하는 것과 이성을 가진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 인문학교에 다니는 것과 직업계 아이들이 분리되지 않는 거. 이게 아주 공존한다면 우리가 양쪽 분리되잖아요. 우리 직업교육 한계도 그렇고 인문교육 한계도 그렇고요. 인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다 우리 검찰 사법부 있잖아요. 많은 우리가 얼마나 이런 재판을 받고 우리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런 고통들을 다시 차세대, 미래 세대에는 전해주지 않다는 면에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마을이 세계 중심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마을이 세계다. 마을에 학벌체제가 없는 지역대학을 만든다는 것도 그런 거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람시가 이런 말 했어요. 작은 괴물을 만드는 인큐베이터로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노동계급, 노동자에게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하는 이 작은 괴물. 우리는 괴물과 싸우더라도 내가 괴물 되지 말라는 니체 말이 있는데 이미 이 그람시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니체하고 다른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람시가 이렇게 저한테 새로운 지혜를 줄 줄 몰랐는데 이런 지혜 주면서 하루하루가 조금 더 이전보다 좀 열심히 살라고 애를 씁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람시가 교육의 이론적 실천적 논의에 갖는 함의는 상당히 크고 넓고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그람시와 교육에 대한 논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쓰신 원고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마 조만간 금방은 저희가 언제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원고가 글이 돼서 저서로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터뷰를 마치기에 앞서서 선생님께 앞으로 우리 한국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들, 한국 교육의 대전환, 변혁적 교육, 실천, 이런 거대한 구호 앞에 서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람시의 어떤 점들이 우리 교육 공동체에 더 논의됐으면 좋겠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람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톨릭 예수교회 좀 성공의 서강대학이죠. 그런 교조적인 그런 교육을 비판하면서도 그 안에 고전주의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발상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루소적인 보헤미안적인 아나키즘적인 그 어떤 자유로움과 이런 게 양분되지 않는 그런 걸 꿈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꿈꿨는가 하니까 아무래도 앞부분에 말했지만 자기 친구인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끊임없이 영국에서 일어난 책을 읽고 있고 그 시기에 벌써 존 듀이도 있었거든요. 또 몬테소리 교육은 아동을 중시하고 진보적 교육이 있는데 이 몬테소리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자 소아과 의사여서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데 평화도 얘기하고 운동도 벌리는데 결국은 그렇게 사회 변화로 이어가려는 거로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운동으로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양쪽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그전 과정이 있었다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치는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어떤 우리 교육에서 진보적 가치 뭐 다 사람마다 하기입니다. 저는 자유, 평등, 사회정의, 평화, 연대 이 5대 가치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앞에 자유만 가지고 평등도 없고 사회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고 연대도 없는 거 한 번도 기억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시기입니까? 그건 또 우리가 투표한 거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업보입니다. 그 고통을 찍은 사람이 안 찍은 사람이나 그런 측면에서 이 진보적 가치의 유산을 함께 공유하거나 뜻있는 사람들에게 좀 가장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제도적인 실험을 하면서 실천을 꼭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실천의 틈새가 있잖아요.
억압적인 구조와 틈새가 있으니까 인간은 함부로 지배가 안 됩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또 지배를 당해요. 작은 단위,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에서 작은 물도에서 음식 공동체도 만들고 놀이 공동체도 만들고 도보 공동체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이루어지는 민속적인 얘기가 상식으로 올라가고 그 상식이 양식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준비하는 유기적 지신이 우리 스스로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통합국가와 문명사회 이 공존이 바로 그람시가 만난 가장 우리에게 주는 함의 시사점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심성모 선생님을 모시고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유기적 지식인 그리고 상식을 양식으로 전환시키는 변혁적 교육학이라는 제목의 강의에 앞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오늘 46세의 일기로 일찍 생을 마감한 그람시의 삶을 통해서 과거 속에서 그가 만들어내려 했던 사회 변화 그리고 사회 변혁의 큰 틀을 좀 전해 듣고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민속이 상식으로 그리고 상식이 양식으로 바꾸게 하는 변혁적 교육학이 어때야 되는지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교육적인 정치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만들고 국가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민사회가 보다 교육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그리고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교육적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마련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교육사상 시민강좌가 바로 이렇게 교육을 보다 교육답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양상들을 교육적으로 만들 수 있는 든든한 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상진지 그리고 문화진지 그리고 우리의 교육이 훌륭한 교육진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